갑자사화 다음으로 일어난 사화는 중종조에 일어난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는 1519년 중종 14년 11월 15일 밤 이고 즉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전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중종 반정은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소위 3대장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정입니다. 준종은 이로 말미암아 1506년 9월에 왕이 되었습니다. 반정에 성공하자 중종은 반정 3대장이 추천한 104명의 많은 전국 공신을 책봉하였습니다. 3대장을 중심으로 한 공신들은 중종 초반에 박원종이 섭정을 하는 등 국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들 3대장의 위세는 1509년 중종 4년 9월 그들이 삼정성을 장악하면서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은 3대장의 손에서 좌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패했습니다. 뇌물의 액수에 따라 전국 공신의 등급이 매겨졌다는 비판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3대장의 세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종 8년 만에 3대장 모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중종의 나이는 만 25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훈구 대신들에게 권력이 편중되어 있었던 상황은 비교적 빠르게 해소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된 데에는 3대장의 죽음 외에 전국 공신의 과도한 책봉에도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104명의 전국 공신은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 13명이 더 늘어나 117명이나 되었습니다. 117명이나 되는 전국 공신들을 책봉하다 보니 그 중에는 반정에 별다른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나 유자강처럼 연산군에 깊이 협력했던 사람들이 다수 들어가게 되었는데 삼사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반면에 훈구 대신들의 장악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삼사의 발언권은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삼사의 중심에는 조광조 선생이 있었습니다. 조광조 선생은 34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로 중앙조정에 등용되었지만 중종의 확고한 신임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조정에 등용된 지 2년 7개월 만에 당상관인 정삼품 홍문관 부재학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중종 13년 11월에는 사헌부 수장인 종이품 대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광조 선생의 나이는 만 36이었습니다. 조광조 선생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는 대부분 젊은 신진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정치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개혁은 어두운 현실 정치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화를 촉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사화가 일어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현량과의 실시와 전국 공신의 위훈 삭제였습니다. 이것은 정치개혁을 하고자 하는 살인파에 있었으나 당시 정계를 장악하고 있는 훈구파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현량과는 앞서 성종 때에 홍문관에 의해 주장된 적이 있는 제도로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청구해 사실상 형식적인 면접이라 할 만한 대책만을 시험에 선발하는 일종의 과거 제도였습니다. 현량과를 맨 처음 발의한 사람은 조광조 선생이었습니다. 중종 초기의 과거 제도는 사실상 훈구파가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을 진출시키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하여 훈구파의 세력은 점점 넓어지고 살인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 3대장 모두가 죽었습니다. 반정 3대장이 죽은 상황에서
중종은 조광조 선생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친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현량과를 통한 인재등용은 훈구파를 대체할 정치 세력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도 만만찮았습니다. 그러나 현량과는 1519년 중종 14년 4월 13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청구된 120명 중에 김식 등 2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발된 사람들이 모두 뒤에 기묘사화에 연루되는 살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선발이 공정성을 잃은, 즉 훈구파를 견제하는 좌파의 기용이라는 당파적 성격을 짙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량과의 실시가 좌파의 세력을 보강하려는 조처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전국공신 사쿠는 기존 세력을 무너뜨리고 토지개혁을 통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급진적 시책이었습니다. 대사원 조광조 선생과 대사관 이성동 선생을 중심으로 한 3사는 1519년 10월 25일 공신사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전국공신 세력을 직접 겨냥한 개혁의 칼날이었습니다. 국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3대장이 죽고 유자강이 기양과 죽은 상황이라 하여도 아직도 전국공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종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국왕과 대신들은 사쿤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는 계속해서 주청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삼고,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반복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광조 선생은 기양을 가거나 죽더라도 달게 받겠으니 빨리 윤회해달라고 주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종은 계속 윤회하지 않다가 3사가 모두 사직하기에 이르자 중종은 더 버티지 못하고 보름 뒤인 11월 11일 3사의 주청은 윤회되었습니다. 전국 공신 117명 중 76명의 공신 노쿤이 삭제되었습니다. 노쿤이 삭제된 공신들은 공신 책봉의 대가로 받았던 전답과 노비들을 모두 국가에 다시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에 공신들은 현량과로 조정에 들어온 살인파의 파당에 대한 불안과 사쿤으로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되면서 사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공신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은 현실적 반란으로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신들의 반란으로 추대된 중종에게는 이러한 동향이 실제적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국왕과 주요 대신들은 전국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국왕은 남공과 심정, 홍경주 등이 모의한 사화를 즉시 제가했습니다. 중종은 밀지를 내렸습니다. 홍경주, 남곤, 김전, 정광필 등 주요 대신들을 불렀고 1519년 중종 14년 11월 15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조광조 선생을 비롯한 기묘살인의 주요 인물을 전격적으로 하옥시켰습니다. 그들의 제목은 땅파를 만들어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청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했으며 서로 연합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형량은 한 달 만에 확정되었습니다. 조광조 선생에게 동정적이었던 몇몇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광조 선생은 사사되고 김전, 김식, 김구,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선생 등은 외딴섬이나 변방에 유배되었습니다. 남공과
이유청이 자의정과 우의정에 발탁되었습니다. 훈구파의 세력으로 조정이 다시 구성되고 사쿤되었던 전국공신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중종 때 있었던 정치개혁은 이 기묘사화로 말미암아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화는 을사사화입니다. 1545년 명종 적인년에 일어났습니다. 을사사화는 왕위의 계승을 둘러싼 갈등으로 빚어진 사화였습니다. 중종 때는 정비가 3명이었습니다. 첫 정비는 당경왕후로 연산군비의 오빠인 신수건의 딸이었습니다. 반정 후 7일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첫 계비는 장경왕후입니다. 1515년 인종을 낳고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은 2년 뒤인 1917년 두 번째 계비를 맞았습니다. 문정왕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1534년 중종 29년 경원대군을 낳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자신이 낳은 대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시도하면서 세자와 경원대군을 둘러싼 세력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중종 후반 무렵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두 세력의 정점에는 뒤에 인종이 된 세자의 외숙인 윤임과 뒤에 명종이 된 경원대군의 외숙인 윤월로, 윤원영 형제가 있었습니다. 윤임 등을 대윤이라 하고 윤월로, 윤원영 등을 소윤이라 합니다. 두 세력 간의 분화와 갈등은 중종 성화 1년 전 더욱 구체화되면서 치열해졌습니다. 1544년 중종 39년 중종이 성하하였습니다. 중종이 성하하자 인종이 즉위하였습니다. 권력이 인종으로 말미암아 대윤 쪽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인종이 즉위한 지 9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성하하였습니다. 왕위는 1545년 7월 6일 명종으로 넘어갔습니다. 명종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왕의 어린 나이 때문에 성렬 대비가 수렴청정하였습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하자마자 대비와 소윤은 대윤에 대하여 즉각 보복을 시작하였습니다. 명종의 치세가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에 소윤의 주요 인물인 병조판서 이기, 지충수 부사 정순봉, 공조판서 허자, 호조판서 임백령 등은 대윤을 탄핵했습니다. 윤임은 인종의 환우가 위중하자 자신이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명종 대신 다른 인물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며 거기에 자의정 유관과 이조판서 유인숙 선생 등도 협력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성렬 대비의 밀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밀지에 의한 대관들의 탄핵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윤은행 등 소유는 정청에서 직접 대비에게 취재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인파 이은적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충추, 정순봉 등 윤은행에게부터 소윤 일파들이 거듭 죄를 주청해 1545년 명종 적인년 8월 22일 대윤의 윤임 선생은 성주로 귀양가고 유인숙 선생은 파직, 유관 선생은 자천되었습니다. 사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관찰사 김명륜이 1545년 9월 1일 계린군 이유와 봉순군 이완도 윤임의 영모를 알았다고 고변하였습니다. 계린군은 윤임의 조카였고 봉성군은 중종의 후궁 희빈 홍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윤임 선생과 계린군의 친인척과 지인 종들이 국문을 받았습니다. 소윤의 성지 송세형은 윤임의 사위 이덕응을 회유했습니다. 사실을 자백하면 살려두겠다는 소윤의 회유에 이덕응 선생은
유님이 봉성군에게 인종을 모시게 했다가 국왕이 성하하면 바로 대위를 물려받게 하려는 계획을 꾸몄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할을 입은 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유님, 유관, 유인숙 그리고 이휘, 이덕응 선생 등은 차명에 처해졌고 정욱, 나식 선생 같은 문신들은 유배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아들, 딸들은 노비로 전락했고 형제, 숙부, 조카들은 유배되었습니다. 도망갔던 계림군도 붙들려 처형되었습니다. 이로써 사화는 일단락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1547년 명종 2년 9월 18일 부재학 정은각 등은 경기도 양재역에 붙은 익명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단하니 나라의 멸망을 서서 기다릴만 하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가 그 문서의 진이나 쓴 사람을 찾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렬 대비와 그 대신들은 이전의 역적을 모두 엄벌하지 않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 윤인경이 아래였습니다. 지금 벽서를 보니 크게 증거 삼을 만한 것은 못 되지만 이것만으로도 옳지 못한 이론이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죄를 경중을 나누어 적어 올리겠습니다 하고는 곧 살인파의 형량을 정한 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판단은 대규모 옥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기, 윤원영 등의 주도 아래 남명 선생의 친구 송인수 선생과 이약빙 선생은 사사되고 권벌, 이은적, 장자, 노수신, 유희춘, 백인걸 선생 등 을사사화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주요 인물들은 유배되었습니다. 이후 윤원영을 영수로 하는 소유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갖가지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이 있은 다음 해인 1549년에는 소윤 등이 이홍윤 선생의 옥사를 일으키는데 이홍윤 선생이 유님의 사위이자 이약빙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충주에 거주하던 이약빙 선생의 문인 관련 있는 선비, 서인을 합쳐 300여 명이 소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충주 한 고을이 텅 빌 지경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네 사화를 거치면서 나라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남명 선생의 시대에는 나라가 도무지 손쓸 수조차 없는 파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명 선생의 생애에서 선생의 가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